12주차 지식과 추론입니다. 그 12주차 강의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좀 공부를 할 때, 어, 좀 뭐라고 할까? 그 큼직큼직하게 공부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꼼꼼하게 하나씩 하나씩 다 짚어가면서 공부하게 된다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정의 위주로 해서 이제 좀 이제 그 굵직굵직하게 공부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뭐 지식의 표현에 있어서 똑똑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했었어요. 어, 그래서 처음에 이제 초창기에 그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지식을 기계에 맞게 표현해 넣어주면은 어떨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마빈 민스키라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그 다크머시 회의에서 존 매커스라는 사람하고 같이 최초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이때 제안을 했었습니다. 때가 언제냐면은 1956년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인간의 지식을 기호화하자. 그리고 기호 간의 관계를 입력을 해서 학습을 시키면 그러면은 컴퓨터가 인간과 비슷한 입력과 출력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를 이제 처음 주장을 했어요.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호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인공지능이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문제는 어때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위해서 세상의 이제 모든 지식을 기호로 표현해서 이렇게 입력해주는 일이 어떨까요? 사실상 이건 불가능한 거죠.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인공지능이 처한 상황 이거를 모두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해서 지식을 넣어주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가능을 이제 극복해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스스로 학습하자. 그렇게 하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연결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그 연결주의의 그 사람들이 그 만든 그 인공지능이 요즘에 대부분의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 머신러닝 아니면 뭐 딥러닝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지식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데 요거는 그전에 데이터 리터러시에서 다 했던 얘기들이고요. 지식. 그래서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이 사실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지식을 기계에 입력, 즉 컴퓨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그런 표현 방법들이 존재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식의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의미망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규칙이라던가, 여기 규칙, 그다음에 뭐 프레임이라던가, 뭐 명제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식의 표현의 종류가 있어요. 지식을 표현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자, 우리가 인간의 지식 있죠? 인간의 지식을 인공지능에게 표현을 해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은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가 있죠. 이제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규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의미망, 여기 의미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뒤로 돌아 넘어가면 또 뭐가 있죠? 의미망, 여기 프레임, 여기 있는 프레임.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논리라는 것도 있죠. 논리, 논리. 그 다음에 또 뒤로 넘어가면은, 논리에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명제 논리라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논리에도 뭐 수로 논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논리에도, 뒤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 인간의 지식을 인공지능에게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죠? 첫 번째는 여기 나오는 논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레임, 여기 프레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미망,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규칙,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식을 인공지능에게 표현을 해주는데 과연 어떤 방법이 있고 지금 네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 네 가지 얘기를 했고 이 네 가지가 어떻게
지식을 표현하는지 그 방법적인 측면, 즉 정의적인 측면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해갖고 가면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먼저 규칙 얘기부터 해볼게요. 규칙은 뭐 조건부하고 실행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뭐뭐 하면 뭐뭐 하다. 예,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을 조건부, 뒷부분을 실행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초록색 불이면 진행한다. 이게 이제 조건부, 실행부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규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규칙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느냐? 예, 이런 거는 이런 거예요. 판사, 예, 엄정한 판사처럼 예,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예, 규칙을 정해요. 그리고 엄정한 판사처럼 범죄자의 형량을 구형하고 판결할 수 있다. 예, 이런 것들이 예, 규칙 기반의 어떤 지식의 표현이에요. 예, 규칙을 이용한 지식의 표현 방법이 있죠. 그럼 마치 뭐예요? 예, 무슨 전문가 시스템. 예, 전문가 시스템을 여기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면 사형이다 이런 식으로, 물건을 훔치면 예, 1,000만 원의 벌금이다 이런 식으로 예, 어떤 규칙을 이용해서 예, 전문가 시스템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식을 표현하는 방법 두 번째 의미망이에요. 자, 이 의미망은 정보들을 예, 망의 구조로 표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망은 노드와 간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동글동글한 게 노드고 이 선이 간선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물이 있는데 식물은 광합성하죠. 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흡을 해요. 그래서 일종의 망처럼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이런 망의 형태로 어, 정보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의미망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항관계만 표현을 해요. 이항관계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두 개, 용만이는 대학생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그 관계만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이제 의미망인데, 근데 이게 두 개의 이항관계가 아닐 수도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항관계에서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항관계 뭐가 있죠? 대학생, 용만이, 공부하다, 현재. 예,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네 개를 묶어줄 수가 있죠. 대학생인 용만이는 현재 공부하다. 이게 네 개의 노드가 하나의 관계로 연결이 될 수 있죠. 이런 건 다한 관계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런 상태에서 이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객체라고 불러요. 오브젝트, 객체라고 부릅니다. 이게 다한 관계에서 관계를 우리는 객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이 의미망은 어디에 많이 사용했냐면은 자연어 표현, 우리 그 번역기 있죠. 구글에서 번역하는 번역기, 이런 거에서 의미망이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미망, 또 많이 또 그 사용되는 것이 이런 거죠. 요즘 유행하는 신나는 노래를 틀어줘 라고 이제 AI 스피커에게 요구하면은 이 AI는 이렇게 번역한다는 얘기예요. 최신 발표작, 박자가 빠른 음악, 그다음에 검색 및 재생해서 우리한테 들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용어가 시멘틱 웹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면 의미론적 웹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인터넷 환경에서 정보와 다양한 자원 사이의 관계와 의미 정보, 이거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 및 처리한다. 제가 수업 시간에 그 구글에서 대전대학교라고 하는 값을 입력을 했을 때 거기서 뭐가 나왔었죠? 대전대학교 옆에 위치, 포털, 그다음에 뭐 기숙사, 그다음에 뭐 사이버 교육 시스템, 뭐 등등등등 이런 그 옆에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것이 일종의 의미론적 웹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세 번째가 뭐예요? 프레임. 프레임. 프레임은 프레임은 이 인간의 지식을 서로 관계 있는 것끼리만 분류를 해요. 지식을 프레임은 인간의 지식을 서로 관계 있는 것끼리만 분류합니다. 관계 없는 거는 분류 절대 안 해요. 오로지 관계 있는 것만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어떻게 해요? 상하 관계에 따라
구성을 합니다. 이 어떻게 상하관계에 따라 구성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인간이 사고하는 방식과 굉장히 유사한 방법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 자동차 수리공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자동차가 들어왔는데 장미라는 회사의 자동차. 자, 거기는 이제 가솔린과 디젤차가 있고 구성에는 엔진과 제동장치와 조향장치와 연료장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자동차 수리공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가 이제 들어왔어. 고장난 차가 들어왔을 때 이 차는 어느 회사 차일까? 그리고 이 차는 어떤 연료를 쓸까? 이 차가 고장난 부분은 어느 구성 요소일까? 이런 거를 어떻게 될까요? 상하 관계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높은 데서 하나씩 단계를 내려가다 보면 그 고장난 부분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사람의 지식을 상하 관계에 따라 구성하는 것이 우리는 여기서 프레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의 표현 방법 이제 네 가지. 네 번째, 이제 논리라고 하는 건데, 논리는 어떤 수학의 명제와 논리, 수학의 명제와 논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수학의 명제와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언어적 지식을 기호화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참과 거짓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논리죠. 수학의 명제와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언어적 지식을 기호화해서 참과 거짓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논리예요. 그 논리에는 명제 논리라는 게 있어요. 명제 논리. 그래서 명제 논리가 있는데 여러분 명제라는 게 뭔지 알죠? 명제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 명제예요. 예를 들자면은 명제가 이런 거죠. 용만이는 남자다. 그렇죠. 참과 거짓 알 수 있죠. 1 더하기 2는 3이다. 그리고 참과 거짓 알 수 있죠. 자, 근데 명제가 아닌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축구는 재미있어. 열심히 공부하자. 이거는 명제가 아니죠. 개인의 어떤 성향인 거죠. 그래서 이 논리에서는 나온 것처럼 수학의 명제와 논리를 바탕으로 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적 지식을 참과 거짓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논리라는 거예요. 자, 그럼 논리가 아까 명제 논리라고 얘기를 했었죠. 논리의 종류도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명제 논리라고 하는 데는 요거 진리표, 요 진리표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밑에 아래 나와 있는 논리식, 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논리식과 이 그 밑에 있는 표인 진리표 이런 거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논리 중에 그 수로 논리라는 거 있어요. 수로 논리는 뭐냐면은 수로 논리는 주어하고 수로를 어떻게 각각 구분을 해요. 각각 구분을 해서 참 또는 거짓을 판별한다는 얘기죠. 근데 명제 논리는 어떻게 돼요? 명제 논리는 주어하고 수로를 구분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전체를 하나로 처리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만이는 남자다. 이거는 뭐가 되는 거죠? 명제 논리. 수로 논리는 어떻게 돼요? 주어하고 수로를 구분해요. 주어는 용만이가 될 거고 수로는 남자입니다. 용만이는 남자입니다. 이 문장 통째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참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주어 용만이는 이게 용만이야. 참이 되죠. 남자입니다. 참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좀 만드는 것을 우리는 수로 논리다라고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로 논리로 나온 것들이 있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새로운 어떤 사실을 추론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늘을 날 수 있다면 날개가 있다. 그렇죠? 네, 펭귄은 날개가 있다. 펭귄은 하늘을 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어도 하늘을 날지 못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늘을 날 수 있으면 날개가 있고 펭귄은 날개가 있어. 근데 펭귄은 하늘을 날 수 없어. 이 3가지를 통해서 자, 새로운 사실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게 뭐죠? 날개가 있어도 하늘을 날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새로운 사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식의 표현 방법, 뭐 규칙, 의미망, 프레임, 그 다음에 논리 이 4가지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의미,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론으로 넘어갑니다. 추론은 조금, 좀 난해모호한 점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론이, 이제 뭐냐. 일단 추론에 대한 정의부터 좀 알고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추론은, 이미 알고 있거나, 그 다음에 확인된 정보에서 어떤 논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 행위 또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어떤 판단을 근거로 해서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거. 이번에 내가 디기미를 시험 공부를 좀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뭐 그 레포트도 열심히 잘 했고 영상 강의도 다 잘 들었으니까 아, 나 이번에 A뿔 나오지 않을까? 네, 이게 뭐예요? 추론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러면은 추론에는 또 뭐가 있을까? 네, 여기 보면은 뭐 귀납적 추론, 네, 귀납적 추론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기 연역적 추론이라는 게 있죠. 그다음에 또 뒤로 넘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네, 유추도 있네. 유추도 있고, 그다음에 뭐 추론 규칙이라는 것도 있고, 예, 추론 규칙도 있고, 뭐 논리 융합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의미망 추론. 어우, 많네. 예, 내용이 좀 많죠? 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몇 개 있어요? 의미망 추론, 그다음에 논리 융합, 그다음에 추론 규칙, 그다음에 유추, 그다음에 연역적 추론, 그다음에 균합적 추론. 6가지가 있죠. 이 6가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내용이 많아요. 자, 내용이 많더라도 아까 그 인공지능의 지식에 표현하는 것처럼 좀 정의 위주로 해서 이제 굵직굵직하게 공부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이제 귀납적 추론을 먼저 보면은 귀납적 추론은 요게 핵심이에요. 복수의 사실들을 일반화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패턴 또는 명제를 도출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과는 씨가 있다. 예. 그 다음에 포도는 씨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죠? 사과와 과일, 포도는 뭐예요? 과일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과일에는 씨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귀납적 추론이에요. 그래서 복수의 사실들, 사과는 씨가 있고 포도도 씨가 있어. 근데 이걸 해서 패턴, 명제를 만드는 거죠. 이거가 있고 사과와 포도는 과일이다.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는 복수의 사실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과일에는 씨가 있다는 어떻게 되죠? 새로운 명제를 이렇게 도출해낸 거죠. 이렇게 개별 명제가 있고 또 개별 명제가 있고 이렇게 해서 대명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이 귀납적 추론이에요. 자, 그러면 그와의 반대로 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 연역적 추론인데, 연역적 추론은, 그 반대로 가는 거예요. 예. 일단은, 두 개의 판단을 전제로 해요. 예. 그래서 상호관계를 분석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그게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게 있어. 두 개의 판단 전제가 뭐냐면은, 대전제가 있고, 소전제가 있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를 만들어? 결론을 만든다는 얘기죠. 대전제는 뭐야? 과일은 씨가 있죠. 소전제는 뭐예요? 사과는 과일이야. 그래서 사과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과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대전제가 있고 소전제가 있고 그래서 결론을 만들어내는 거. 예, 그러니까 그 아까 봤던 귀납적 추론하고는 좀 반대가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또 뭐예요? 참인 명제들에서 새로운 참인 사실 또는 명제를 도출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반적인 원리에서 특수한 사실을 이끌어내는 거, 이것이 뭐다? 예, 연역적 추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귀납적 추론과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추. 유추를 봅니다. 유추는 어떠한 특수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유사한 다른 특수한 사실을 가정적으로 추정하는 추론 방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 바이러스의 백신은 B다 이거예요. C 바이러스는 A 바이러스와 유사한 점이 많아.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백신 B 백신은 어떻게 돼요? C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게 논리상으로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죠? 예. 자,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유추. 어떠한 특수한 사실. A 바이러스의 백신은 B고,
C 바이러스는 A 바이러스와 비유사한 점이 있어. 이게 뭐야? 이 두 가지가 어떠한 특수한 사실이야. 근데 이걸 가지고 B 백신은 C 바이러스의 효과가 있다. 이거는 어떻게 돼요? 유사한 다른 특수한 사실을 가정적으로 추정해서 만들어낸 거죠. 이것이 뭐다? 유추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유추가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추론 규칙이에요. 추론 규칙은 주로 이제 3단 논법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뭐 물고기는 아가미가 있다. 자, 아가미가 있으면 물속에서 호흡할 수 있다. 물고기라면 물속에서 호흡할 수 있다. 이게 이제 3단 논법인데, 그래서 이제 추론 규칙은 뭐예요? 일단 차민 논리식을 활용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물고기는 아가미가 있고, 아가미가 있으면 물속에서 호흡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차민 논리식이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귀결되는 새로운 논리식을 만들어내죠. 그게 뭐야? 물고기라면 물속에서 호흡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추론 규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리 융합이라는 것은 여기는 뭐 좀 요것만 좀 알아두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실에 대해 거짓말을 만든 후 모순이 생기는 사례를 제시를 한다는 얘기예요. 진실에 대한 거짓말을 만든 후 모순이 생기는 사례를 제시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날개가 있어도 하늘을 날지 못할 수 있다. 날개가 있으면 우리 하늘을 날 수 있잖아요. 그죠? 날개가 있으면 하늘을 날 수 있는데, 자, 진실에 대한 거짓말을 만들었어요. 날개가 있어. 근데 하늘을 날지 못한대요. 진실에 대한 거짓말인데. 그러면 왜 모순에 대한 사례가 이게 뭐가 있을까? 날개가 있으면 하늘을 날 수 있다. 그래서 진실에 대한 거짓말. 날개가 있으면 날 수 있는데 날지 못한다니까 이건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무슨 소리야? 날개가 있으면 하늘을 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모순이 되는 거죠. 지금 이거에 대한 부정을 통해서 모순이 생기는 사례를 만드는 것이 논리 융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미망추론. 의미망추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어떤 질문에 대한 의미망,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을 나타내는 의미망, 이런 거를 비교해서 답을 추론해낼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소나무는 광합성 하는가? 하죠. 또 어떻게 의미망을 어떻게 갖고 가요? 여기 지금 식물이 있고 여기 광합성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 소나무가 있어요. 소나무는 어떻게 돼요? 소나무는 식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나무는 식물이 되니까 이 소나무는 뭐를 해요? 광합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미망 추론은 이런 형태로 그 추론을 해서 답을 찾아낸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내용이 좀 어려웠었어요. 추론이 좀 어려웠었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불확실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실하지 않은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근데 불확실성의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데이터가 이제 불확실해서 생기는 요인도 있고, 정보 부족, 정보가 부족함. 여러분들 디기미 시험 공부하는데 시험 공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면 시험 잘 못 보죠. 그게 불확실성이에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지식의 불확실성. 배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그게 뭐예요? 지식의 불확실성이에요. 그 다음에 확률의 불규칙성. 이건 어떤 때는 나오고 어떤 때는 안 나오고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비단조 추론이라고 하는데 이걸 일단 넘어갑시다.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부재 추론이 있고, 부재 추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이제 추정법, 추정법. 그 다음에 또 폐색의 가정, 폐색의 가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 유지 시스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확률 기반의 어떤 불확실성 표현,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뒤로 나온 베이즈 정리, 베이즈 정리, 그 다음에 확신도,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가 있네, 퍼지 이론. 이런 것까지 상당히 많아요. 불확실성에 관련된 이론은.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는데 좀 굵직굵직하게 그 용어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정의를 좀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퍼지 이론, 불확실성에 관련된 거죠. 퍼지 이론, 그 다음에 또 뭐 확신도, 그 다음에 베이즈의 정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예, 확률 기반 불확실성 표현, 그 다음에 사실 유지 시스템, 그 다음에 폐쇄계 과정, 그 다음에 추정법, 그리고 이제 부재 추론, 그 다음에 비단조 추론,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만 해도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나 되죠.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다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큼직큼직하게 좀 같이 정리를 좀 해보면서, 정의 위주로 해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비단조 추론은 일단 넘어갈게요. 일단 넘어가고, 자, 부재 추론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부재 추론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대부분 참일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대부분 참일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새가 있어요. 새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새라는 전제 조건이 있으면 뭘까요? 이건 어떻게 돼요? 날개가 있다 이거지. 일관성 있게 날개가 있어. 그러면은 대부분 참일 거라고 추정되는 사항, 새가 있고 그 새에서 참일 거라고 추정되는 사항은 뭐예요? 날개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럼 이걸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면 어떻게 돼요? 새가 있고 날개가 있어. 새는 날개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대부분 참일 거라고 추정되는 사항. 자, 새라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 자, 새에는 우리는 뭘 갖고 있죠? 날개가 있어. 이 추정할 수 있는 사항이야. 그러면 이 결론은 어떻게 돼? 새는 날개가 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걸 또 만들어낼 수가 있죠? 날아갈 수 있다.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지금, 네, 잘못 얘기했다. 미안해요. 부재추론. 부재추론인데, 지금 얘기한 건 부재추론이에요. 대부분 참일 것이라고 추정되는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 요거는 부재추론. 너무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너무 급하게 설명하다니까 조금 오류가 났어요. 지금 설명한 거는 부재추론입니다. 새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 새에는 날개가 있다. 그러면 새는 날개가 있고 날아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추정법이에요. 추정법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원인과 결과의 형태로 주어진 지식에 근거를 해요. 그래서, 결과에서 원인을 추정하는 것. 이것이 일관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2020년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때 뭐가 있었죠?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이 돼서 뭐가 나왔죠? 열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이 돼서 열이 난다. 자,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원인과 결과의 형태로 주어진 지식이에요. 자, 그런데 학교에서, 그 당시 여러분들 학교에서 선생님 저 열나요. 선생님 저 열나요. 라고 그러면 선생님 뭐라? 너 뭐야? 너 코로나야?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에서 열이 났는데 수업 시간에 학생 하나 선생님 저 열나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뭐야? 너 열나? 너 혹시 코로나야?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형태로 주어진 지식에 근거해서 저 열나요. 결과에서 너 그럼 코로나야? 라고 원인을 추정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는지 이거를 판단하는 것이 추정법이 되는 겁니다. 폐쇄계 과정은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떤 내용이냐면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이 있죠. 증명할 수 없는 사실. 그래서 그 부정이 존재한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잘못된 추론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뭐가 있을까요? 증명될 수 없는 사실. 가장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후세계. 우리가 사후세계를 증명할 수 없죠. 그래서 사후세계가 없다라고 결론을 과연 내릴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죠. 자, 이런 것들이 폐쇄계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유지 시스템. 사실유지 시스템은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런 거예요. 모순된 사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모순된 사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현재 미국을 여행 중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달러가 아닌
뭐를 쓰고 있어? 유로화를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인공지능 입장에서 인공지능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 여행하는 곳이 어디다? 유럽? 유럽이라고 추론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사실유지 시스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확률 기반의 불확실성 표현인데, 자,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결합 확률, 또 하나는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죠. 자, 결합 확률은 뭐예요? 결합 확률은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떻게 돼? A 상자에서 공을 꺼냈어. 그랬는데 짝수가 나올 확률. 그 다음에 또 B 상자에서 공을 꺼냈을 때 홀수가 나올 확률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4개 중에 2개고 4개 중에 2개잖아. 그래서 4분의 2 곱하기 4분의 2.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4분의 1. 0.25가 된다는 거죠. 이 정도 계산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예,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나는 확률. 말 그대로 조건이 붙는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상자에서 1이 나와야 돼요. 1이 나오는 건 이런 거죠. 여기도 1, 그 다음에 여기도 1, 여기도 1, 여기도 1, 여기도 1인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전체 확률은 16개 중에 4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이 나왔다는 첫 번째 상자에서 1이 나왔어. 그럼 두 번째 상자에서 나올 거는 뭐예요? 두 번째 상자에서 나올 거는 이런 거죠. 두 상자에서 꺼낸 공의 합이 4가 되는 거. 그러면은 이거는 나머지 2, 3, 4 나온 건 이건 필요가 없는 거지. 어떤 경우에만? 요 경우만. 여기 1이 나올 때, 여기가 2가 나올 때, 여기가 3이 나올 때, 여기가 4가 나올 때. 이게 총 4가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4가지 중에서도 첫 번째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이 나왔는데, 두 개를 합하니 4가 되는 경우에는 1하고 3인 경우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이게 바로 뭐예요? 조건부 확률이에요. 자, 그렇게 나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은 이 4개 중에 딱 하나인 4분의 1.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건부 확률인데, 불확실성에서 확률 기반의 그 불확실성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결합 확률, 두 번째는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베이지의 정리. 베이지의 정리는 요게 들어가야 돼요.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 이 사이에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베이지의 정리예요. 그래서 이제 사전 확률 값이 있고 사후 확률 값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전 확률을 바탕으로 사후 확률을 얻는 거, 요것은 베이지의 정리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거예요? 오늘 이제 누구를 만났는데 오늘 즐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나? 이런 경우가 내가 다시 문자를 보냈을 때 이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는 것이 베이지 확률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확신도. 확신도는 뭐냐면은 이제 전문가가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확신도예요. 어떤 자신의 경험이나 어떤 직감, 그리고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결정에 대한 결과를 확신한다 이거죠. 근데 이건 대부분 이제 통계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사용을 하죠. 그래서 확신도라는 거는 일단 전문가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경험과 직감으로 결정할 수 있고, 신뢰 정도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에서 1 정도로 된다. 그래서 1은 어떻게 돼? 확실해? 0은 뭐예요? 모르겠다. 이건 0이야. 이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퍼지 이론. 퍼지 이론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그 주관적이고 불분명한 언어적인 개념. 이거를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퍼지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주관적이고 불분명한 개념. 가장 대표적인 게 가볍다, 무겁다. 이런 거죠.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것들. 이런 개념들이 좀 불분명하죠? 그 다음에 잘생겼다, 가볍다, 무겁다. 이건 어떻게 돼요? 사람에 따라 그 무게가 가볍고 무겁고 정도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퍼지 이론은 주관적이고 불분명한 언어적 개념을 뭘로? 수학적으로 나타낸다. 이 말이 중요해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수학적으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내요. 가볍다,
조금 가볍다, 조금 무겁다, 무겁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무게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가볍다, 조금 무겁다와 조금 가볍다 사이는 70kg. 가볍다는 이제 한 55kg, 무겁다는 85kg.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그 가볍다, 무겁다 이런 개념을 이렇게 이제 숫자 값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는 뭐라고 한다? 퍼지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